안녕하세요. 프램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우호 국가인 태국에서 전해온 일본 특파원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일본의 저명 경제 주간지에 실린 특집 기사는 제목부터 한류에 완전 밀린 일본, 자뻑에 정신 못 차리는 일본 등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미 현실은 변화했는데도 인정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의 추태는 멈추지도 않고 어설픈 한류 따라잡기는 창피할 정도라고 고백합니다. 한국과 태국은 문화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데 일본의 형태는 아직도 막무가내식 추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모든 것이 세계 최고이다 라는 우주급 자뻑에 빠져 사는 일본인의 고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일본은 태국과 1887년에 수교를 맺었으며 왕실 간 교류를 중심으로 깊은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일본은 교역 투자와 경제 원조 등 경제 관계 전반에 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입니다. 일본은 태국을 아시안 경제 공동체의 중심으로 활용했으며 아세안 국가 중 최대 투자 국가이기도 합니다. 실제 한때는 태국에 투자한 외국의 투자 금액의 50%가 일본일 정도로 태국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발행하고 있는 경제 주간지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것은 일본인들만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불편한 현실, 태국에서 목격한 한류의 힘과 일본인의 자기애라는 충격적인 제목을 단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에게 태국은 일본을 존경하고 동경하는 우리 편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목은 당연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국에는 일본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일본계 기업과 체류 일본인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최근 태국 시위에 드러난 한류 팬들의 파워를 보면서 존재감이 없어진 일본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가 유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예인의 비공식 팬클럽에서 약 470만 바트, 약 1억 7,244만 원을 기부했는데 그중 약 80%를 K-팝 그룹의 팬클럽이 보내온 것이라고 합니다. 기부액이 최대인 것은 소녀시대의 팬클럽에서 77만 9천 바트, 다음은 슈퍼주니어의 70만 바트, BTS의 45만 9천 바트 등입니다. 일본은 한 록밴드의 팬클럽에서만 3만 5천 바트를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필자는 젊은 세대들뿐 아니라 태국 내에서는 이미 한류가 대세로 자리를 잡았고 일본의 문화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아무런 관심도 없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약 3년 동안 태국 지상파 채널에서 방영하는 드라마의 수는 한국이 37개였던 것에 비하면 일본은 3개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한류의 유행을 보면서 일본은 정부 주도의 지원을 시도했습니다. 관민펀드 해외 수요 개척 지원 기구를 만들어서 쿨재팬이라는 브랜드로 총 1,053억 5천만엔 약 1조 1,16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쿨재팬 기구는 설립 초기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고 2020년 3월 말 누적 손실이 215억엔 약 2,279억 원에 달했습니다. 필자는 일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한류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와 지원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본 정부나 일본인들은 한류 콘텐츠의 부흥은 한국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나선 문화라고 아직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형 기획사에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해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민간 기업과 아이돌들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인식과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쿨재팬 정책이라는 명칭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본 문화에 대한 나르시스틱 증세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일본 문화와 예술은 세계 최고이다 라는 자기애에 빠져서 쿨재팬 정책이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외면당해도 전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일본의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으려면 일본 언론과 일본인들의 자뻑 찬양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의 콘텐츠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현실과 상황에 대한 올바른 위기감이 필요한 때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인식과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국 내에서 일본인들의 추태는 종종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지난 7월에는 방콕의 일식집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며 욕설을 했던 일본인 50대 남성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일본인은 위자료 10만 바트, 약 367만 원과 재판 비용 2만 바트를 지불하기로 하고 풀려났습니다. 이 피고 일본인 남성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지금까지 지불하지도 않고 연락 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태국의 뉴스에 보도되면서 예전에는 일본인들이 이렇게 안하무인이었지만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라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태국에는 일본계 제조업의 밀집 지역이 많아서 2018년 기준으로 75,647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콕의 유흥가에는 일본인들을 위한 가게들이 성업했고 밤마다 술에 취한 일본인들의 고함 소리와 추태가 매일 벌어졌습니다. 일본인들이 태국 여성들을 임신시켜 놓고는 일본으로 도망쳐버리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사회 문제화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한국인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사고친 사례가 떠오르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2020년 현재 태국도 발전했고 젊은 세대와 사회적 인식이 새로워졌는데도 일본인들의 추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태국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유흥가의 가격대와 메뉴도 달라졌는데 아직도 일본인들은 태국에 방문하는 태국 여성은 싼 가격에 즐길 수 있다 라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푼돈으로 태국 여성을 장기 계약하던 시절과 소문을 지금까지도 믿으면서 푼돈으로 즐기러 오는 일본 남성들의 몰상식한 태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급기야 일본인 여행자들에게 태국은 더 이상 싼 나라가 아니다 라고 주의를 시킬 정도라고 합니다. 또 일본인 남성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으며 한류로 인해서 한국인 남성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폭군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인에 대한 특별한 동경은 사라졌다고 누누이 설명을 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태국 현지에서 관광객들과 충돌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 예로 서양인들과 한국인들은 태국인들과 만나면 무엇을 먹을 것인지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무조건 일식집으로 데리고 가서 맛도 있고 분위기도 좋으니 기쁘지 라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본인이라면 다 감동받을 줄 아는 태도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태국에서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고 일본과 일본 문화, 일본인에 대한 냉담한 인식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반응은 복잡합니다. 아직도 국책 프로젝트다, 반지하에서 살고 있잖아, 국교 단절하자 등 말도 안 되는 댓글도 있지만 대체로 한류는 전 세계적이다, 일본은 애니메이션 말고 없다, 일본 언론이 정직하지 못했다, 창피하다 등으로 인정하는 댓글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섬나라 일본은 지금이 2020년인지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발전해도 헛소리 하는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힘으로 독자 설계, 제조한 3,000톤 꼭 잠수함 부위의 의미는 우리가 독자 설계 및 건조한 잠수함을 가진 세계 10여 개 공사랑 높은 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전쟁의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전략비를 운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고제도 대우조선해양 호조선소 특수사업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군당국과 조선소 관계자는 당당한 목소리로 세계적 공사강국에 건줄 수 있는 최첨단 국산 잠수함의 탄생 사실을 알렸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는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에 이어 세계 5번째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서구에 비해 잠수함 역사가 100년 뒤진 한국이 후구석으로 선진국을 따라잡은 셈이다.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신수식을 가진 3,000톤급 차기 잠수함 부산한 상호는 우리 군과 산업계, 학계 등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력을 총집결이 만든 대작이다. 역대 그 어떤 잠수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잠수함으로 규모는 국내 최대, 속도는 국내 최대 속력, 자막 능력은 국내 최장인 매물급 잠수함이다. 우리 해군 잠수함은 KSSI 9척, KSS2 9척 등 총 18척이다. 이대는 시운전 중이라 엄밀히 말해 실전에 투입된 잠수함은 16척이다. KSSI는 장보고함, 이찬원, 박유한, 이중한, 정한, 이순신함, 나대용함, 이익기한 등 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9척
4세대 버전인 KSS2는 선원이란 정재현, 안중근함, 김조진함, 윤동명함, 유관순함, 홍범도함 등 7척의 실전에 투입됐다. 이범석함과 신골석함은 실운전 중이다. KSSI와 KSS2는 모두 독일의 하대베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했다. KSSI의 일본 함인 장보고함은 독일에서 건조돼 한국으로 옮겨졌고 KSSI 이번함부터 9번함까지는 독일에서 부품을 받아 국내 대우중공업이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조됐다. KSS2의 경우 4번함과 6번함, 8번함은 대우조선 해양에서 나머지 1에서 3, 5, 7, 9번함 등 6척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했다. 독일 기술을 빌려 조립 건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잠수함 기술이 괄목할 수준으로 발전했다. KSSI의 국산 화율이 33.7%, KSS2가 38.6%였다면 KSS3에 와서 76.2%로 2배가량 높아졌다. KSSI의 제원은 길이 56.4m, 폭 7.6m, 최대 수중 속력 20노트, 디젤 메타 축전지 추진, 승조 원화 운명 등이다. KSS2의 제원은 길이 65.3m, 폭 6.3m, 최대 수중 속력 20노트, 디젤 메타 축전지와 공기분력 체계 추진, 승조 원화 운명 등이다. I와 II는 크기와 추진 체계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수중에서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전기의 힘으로 움직인다. 디젤 등 화석 연료를 쓰려면 공기가 있어야 하는데 수중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KSSI는 압축전지를 사용해 기동하고 전기가 떨어지면 물 위로 부성해 디젤 엔진을 돌려 압축전지를 충전한 뒤 다시 전환한다. KSS2에는 기존 추진 방식에 AIP가 더해져 충전 없이 2에서 3주를 더 머물 수 있다. KSS3의 제원은 길이 83.3m, 폭 9.6m, 최대 수중 속력 20노트 이상, 디젤 및 압축전지와 AIP 추진, 승조원 쉰명 등이다. II와 비교해 크기가 커졌을 뿐 추진 방식은 사실상 같다. 우리는 KSS3를 총 3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1번함과 3번함까지를 1번 배치, 4에서 6번함을 2번 배치, 7에서 9번함을 3번 배치로 개발한다. 1번 배치는 압축전지 방식이지만 2번 배치에서는 리튬 전지 방식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KSS3는 IA나 IIA에는 없는 6개의 수직발 사관을 갖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게 했다. SLBM 발사 기능은 이 잠수함을 전략 잠수함이라 부르는 이유다. 이 기능이 있으면 적이 어디에 있든 적 핵심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우리 해군의 수호는 디젤 추진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보급 및 연료를 재보급받을 필요 없이 최대 수중 속력 20에서 25노트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0일이 걸린다. 13년 만에 거제도 옥포에 있는 대우조선 해양의 야들을 다시 방문했다. 120만 평에 달하는 이 조선소 안쪽에 허가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있다. 잠수함과 군함등을 만드는 특수선 공장이다. 그곳을 둘러보는데 외국인이 보여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인도네시아라고 한다. 왜 인도네시아인이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일까? 1993년 6월 2일 해군은 한국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함을 진수했는데 이 장보고함이 2004년 림페 훈련에서 신화를 만들었다. 항공모함을 비롯한 상대의 모든 군함과 잠수함에 가상 어뢰를 명중시키고 자신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은 기록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퍼펙트 장보고. 그날 이후 한국은 잠수함 작전을 잘하는 나라란 소리를 들었다. 한국은 이 잠수함을 9척 갖고 있다. 이번함부터 바로 제작한 한국. 장보고함의 완료는 독일 HDW 조선소가 만든 209 잠수함. 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U-보트를 만들어 연합군 해군을 괴롭혔다. HDW는 이 전통을 이어받아 200부라는 작은 잠수함을 만들어 독일 해군에 납품했다. 이어 이를 키운 1200톤급 200부를 제작해 세계를 두들겼다. 1990년대 초 200부는 11개국에 49척이 수출돼 잠수함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됐다. 잠수함 사업을 시작할 때 국내 최대의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에 정부는 대우조선을 유일한 잠수함 건조회사로 지정했다. 대우는 정부로부터 장비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원받아 잠수함 건조 시설을 갖췄다. 잠수함은 주변국 정찰선,
일정에 들키지 않고 제작해야 하기에 지붕이 있는 도피에서 건조한다. 배우도 6의 도커를 만들었다. 디젤 잠수함은 보통 5개 섹션으로 나눠 제작한 후 이를 합치는 식으로 건조한다. HDW 측은 1에서 3번함은 자신들이 건조할 테니 배우는 사람을 보내 기술을 배우고 4번함부터 HDW가 만들어준 섹션을 가져가 조립해보라고 권했다. 그러나 배우는 2번함부터 HDW가 준 설계도를 토대로 HDW가 알려준 장비와 부품을 구입해 바로 섹션을 제작해 조립했다. 배우는 한 발 더 나아갔다. HDW가 설계도 없이 그냥 내준 핵심 부품을 분해해 도면을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똑같이 만드는 역설계를 내는 것이다. 그때 HDW는 209분야에서는 따라올 조선소가 없다고 봤는지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짧게 잡았다. 209 8적을 건조하는 동안 그 기간이 지나갔기에 배우는 자유롭게 209 복사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2002년 HDW는 209보다 큰 212 잠수함을 만들어 독일 해군에 납품하고 이를 확대한 수출은 214를 내놓았다. 214는 209보다 오래 장항하고 더 우수한 선화와 장망경을 탑재한다. 예, 한국은 HDW와 214의 설계도와 필요한 장비, 부품을 받아 일반함부터 바로 섹션을 제작해 조립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것이 바로 2006년 진수를 시작해 4번함까지 나온 소련일급이다. 이 사업이 시작되자 현대중공업이 참여를 선언했다. 잠수함은 LNG 운반선, 크루즈선과 더불어 가장 건조하기 어려운 함선으로 꼽힌다. 세계적인 조선소로 인정받으려면 이 함선을 건조해야 한다. 당시 현대그룹은 김대중 정부와 사이가 좋았다. 김대중